시간에는 신생대에 있었던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신생대에 크게 두 가지. 자, 지형 형성 작용은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적 작용은 땅이 움직이는 건데 신생대에 있었던 내적 작용은 주로 신생대 3기와 3기 말에서 4기 초에 있는 자, 신생대 3기에서는 융기운동이 있었어요. 비대칭적. 그래서 우리는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해요. 기울경, 움직일 동, 기울어지게 움직이는 요곡운동이라는 건데요. 요곡운동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그런 것 따시고요. 자, 기울어지게 융기가 진행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동쪽은 많이, 서쪽은 조금 융기가 있었다. 신생대 3기에 한반도에는 융기운동이 있었다. 신생대 4기에는 화산활동이 있었다. 자, 그리고 신생대 4기 초까지 화산활동이 있고 신생대 4기 내내 우리는 빙하기를 있거든요. 자, 제4기에는 주로 빙하성 해수면 변동을 겪게 돼요. 쌤이 거기다가 외적 작용이다 이 말을 적었죠. 나중에 보다 보면 약간 말이 이해가 될 건데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할 거야. 신생대 3기 융기운동, 비대칭적 융기운동, 신생대 4기 초까지 해서 화산활동, 그리고 4기 빙하기. 지금 우리 빙하기 막 끝난 다음이야. 얼마 전까지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신생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융기부터 할게요. 자, 신생대 바로 앞은 중생대잖아. 자, 중생대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생대의 상상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자, 지각변동이 너무 심해서 습고, 삐 깨진 단층, 화산활동 이런 게 중생대에 활발했을 것 같아요. 습곡을 땅속까지 그릴게요. 지층이 이렇게 다 휘어진 거야. 단층 그리고 단층선 사이사이로 막대한 양의 마그마가 관입했어요. 그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지하에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있고 일부는 폭발해서 용암으로 흘러내리고 이렇게 이 중생대 때 그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도 너무나 작게 보일 만큼 지형이 아주 거대했어. 불쌍한 티라노사우루스. 힘들게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어. 자, 이게 중생대의 상상도예요. 엄청 험했지. 그런데 중생대의 지각변동, 내적 작용으로 지형이 되게 험해졌지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면서 특별한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자 하천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높은 산이 점점 깎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깎인 물질, 운반된 물질은 낮은 데를 채우기 시작하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은 산이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깊었던 곳이 채워지지. 그래서 점점 평탄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호모사피엔스가 써 있으면서 우리는 평탄한 지형에 살고 있어. 한 번도 복잡했던 적이 없었던 땅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본인이 보는 것은 이게 평탄한 지형이니까. 그렇지만 한때는 엄청 험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 똑똑한 애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암석이 왜 화강암이지?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이 된 건데 여기에 화강암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여기가 마그마가 있던 곳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게 지금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받아서 화강암 위에 있던 암석들이 다 제거가 돼버렸나 봐. 그러니까 화강암이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 라고 똑똑한 얘가 생각한 거야. 맞았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무려 30%나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30%에서 마그마가 부글거리고 있었다고요. 알죠? 그리고 이게 현재 노출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한반도가 오랜 침식을 받았다는 거. 즉 중생되어 있던 지형들은 거의 이제는 쓰러지고 없을 거라는 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중생대의 지형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요. 땅 속에 있는 단층선, 습곡 이것은 속에 남아있죠. 지형에서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는 안 보이지만 땅 속에는 이게 다 새겨져 있어. 기억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반도 그려볼게.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평탄해졌지만 사실 땅 속에는 북부지방은 야오뚱 방향으로 깨어져 있고 남부지방은 중국 방향으로 깨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신생대 3기를 맞이한 거야. 신생대 3기에 동해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압력이 이렇게 빡 가해져요. 이렇게 평탄해진 한반도에 동해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압력이 빡 가해지면서 한반도가 이렇게 꾸겨지듯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정동성 요곡 운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융기가 진행되고 이때 융기되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성이 뚜렷한 높다는 게 만들어졌지. 이게 바로 산줄기가 되는 거고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자, 이렇게 압력이 빡 가해지자 한반도가 구겨졌어.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연속성이 뚜렷한 태백산맥이라는 산줄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낮았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때까지 두껍게 쌓여있던 흙이 막 씻겨나가기 시작하겠죠? 씻겨나가면서 암석의 틈바구니가 노출되고 그러면 깨지지 않은 부분과 깨진 부분이 있다면 깨진 부분이 더 물이 잘 스며들고 이러면서 거기로 물이 모여들어서 강을 이루면서 흘러버리겠죠? 강을 이루면서 흐르면 역시나 그 암석을 깎을 수 있는 침식력은 더욱 강해질 거야. 그래서 단층선을 따라서 강이 막 흐르게 되고 거기가 패이게 되고 그러니까 북부지방에서는 야오뚱 방향으로 강이 흐르면서 막 파괴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중국 방향으로 강이 흐르면서 파괴되고 그러면 패인 곳과 패인 곳 사이가 산줄기가 될 거니까 북부지방에서는 야오뚱 방향의 산줄기가 나오겠고 남부지방에는 중국 방향의 산줄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여기서 빠져나온 듯한 무슨 차령산맥이네, 멸악산맥이네 이런 산줄기들이 서쪽에 쫙 뻗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현재와 같은 지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처음에는 평평했었다. 그러자 동해에서 오는 압력에 따라서 한반도가 융기하면서 이 백두대간이라 부를 수 있는 높다란 산줄기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위에 산줄기도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또 필요한 거 뭐 있죠? 우리 지형 중에 화산. 자, 산줄기가 쫙 올라오면서 백두대간 쫙 만들어지고 높다란 산줄기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화산폭발 딱 일으키면서 맨 위에서부터 뻥 여기는 너희 아비의 산이니라 그러면서 백두산이 뻥 이렇게 폭발하고 맨 아래서 제주도라든가 주변 마라도에서 뻥 폭발하면서 여기는 너희의 남쪽 끝이니라 그러더니 동쪽에서 울릉도랑 독도랑도 빵빵 폭발하면서 여기는 너희의 동쪽 끝이니 잊어불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위에 아래 동쪽에서
그러더니 너무나 슬프게도 38선에서 그 단층선, 땅의 그 상처 같은 분단의 상처에서 피 같은 용암이 새어나오더니 계곡을 따라 쫙 흘러가지고 용암의 평평한 그 면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용암대지야. 우리나라 38선에 용암이 쫙 새어나와서 용암대지를 형성하는 거야. 신생대 3기 말 4기 초에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그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산 지형들 다 기예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38선의 용암대지. 철원에 한탄강 용암대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용암대지 있거든요. 분단의 현장에 피 같은 용암이 분단의 상처에. 자, 아무튼 38선에 용암대지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 시기가 바로 4기 초예요. 화산. 화성암 중 신생대 암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4기는 빙하성 해수면 변동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했던 거 신생대 3기에 있었던 일 뭔지 생각나요? 3기에 있었던 일 설명하면서 중생대 때 지형 엄청 험했던 거 이야기했죠. 중생대 아주 험한 지형이 형성되었지만 단층선도 깊게 밑으로 들어가고 습곡도 험하고 마그마가 엄청나게 관입하고 이런 시기를 겪었어. 그렇지만 신생대가 되었을 때 위에 지형만큼은 평평하게 깎여버리죠. 평평한 상태에서 신생대를 시작하는 거야. 따라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지형들은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신생대의 처음은 초기화부터 시작했으니까. 물론 속에 단층선이랑 다 들어있어요. 암석은 막 옛날 거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지형 자체는 초기화돼. 평평한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평평한 한반도가 현재와 같은 모양새가 된 건 신생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일이 동쪽을 중심으로 한 민기운동,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구운동, 다음에 두 번째는 3기 말 4기 초에 있었던 화산활동, 그리고 이제 빙하기. 알겠죠? 자, 이제 신생대 제4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신생대 제4기는 기후변화가 심했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연달아 있었던 시기예요. 자, 선생님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가로축은 시기, 세로축을 해수면, 시기 현재에서 1, 2, 3 만년 전, 이거 과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갈 거야. 해수면 0m, 현재 해수면은 늘 0m니까 0m에서 옛날에 마이너스 100m였던 때도 있었다 그 말이고요. 현재로부터 약 15,000년 전, 17,000년 전에 해수면은 100m 이상 낮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럼 그 전 과거에는 어땠을까? 아주 긴 세월 대충 암찍이나 꾸길게요. 옛날 긴 세월에 사실은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해수면이 낮았던 이 시기를 우리는 빙기라고 불러. 추웠던 시기라는 뜻이죠. 왜 추워지면 해수면이 낮아질까요? 지구가 있으면 아무리 빙하가 확장되더라도 적도는 여전히 좀 따뜻한 지역에 현재보다는 더 덜 따뜻하더라도 아무튼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구름물 형성에 비나 눈을 내리지. 지금은 대부분이 비나 눈으로 내리더라도 어찌해서 바다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전체를 봐서는 증발하는 양과 다시 바다로 들어오는 양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수면이 안정이 돼요. 그렇지만 빙하기 때는 매년 증발한 물이 눈이 돼서 떨어지고 이 눈이 돼서 떨어진 물이 육지에 얼음으로 갇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육지 대륙 빙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다로 돌아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해수면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진다라는 건 대륙 빙하가 커졌다라는 말이 되면서 추워진 시기, 얼음이 많아진 시기 빙하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봤을 때 빙하기는 최소 4번이 있었구나. 빙기라고 보통 해요. 빙기는 최소 4번이 있었구나. 그럼 빙기와 빙기 사이는 뭘까? 추워진 시기가 계속 지속되면 아무리 길어도 한 번의 빙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빙기와 또 다른 빙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건 그 사이는 따뜻한 기간이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빙기와 빙기 사이의 따뜻한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빙기와 빙기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빙기란 말 자체가 따뜻한 기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최소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여기는 빙기. 그럼 지금은 뭘까? 지금, 현재는 간빙기처럼 따뜻한 시간이죠. 그렇지만 현재를 간빙기라 부를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다음에 빙하기가 와야 우리 시기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는 뜻으로 간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에 빙하기가 올지 아니면 현재보다 기온이 더 높아져서 아주 워터월드가 되어버릴지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빙기 다음 시기라는 뜻으로 후빙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간빙기나 후빙기나 똑같이 따뜻한 시기라는 말이 되겠지만 후빙기는 현재를 뜻하는 말이고 간빙기는 과거의 따뜻한 기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자, 간빙기가 되었건 후빙기가 되었건 빙기에 비해서 해수면이 높아진 시기, 빙기는 해수면이 낮아진 시기. 알겠죠? 자, 그럼 빙기와 간빙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빙기. 기온이 낮다. 그래서 해수면도 낮다. 해수면이 낮다. 해수면은 전 세계적으로 침식의 기준면이 돼요. 그래서 해수면이 낮다는 말은 침식 기준면이 낮다는 뜻으로 쓰여요. 선생님, 침식 기준면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자, 침식 기준면은 의뢰 잔잔한 수면이 침식 기준면이야. 육지에서는 거대한 호수가 나름의 침식 기준면이 되어서 호수 위에서는 비가 왔을 때 흙이 씻겨 나가죠. 즉 침식이 진행되는 것이고 호수 밑에서는 퇴적이 진행되게 되죠. 잔잔한 수면은 침식과 퇴적을 가르는 기준면이자 침식이 진행되는 기준면이에요. 침식은 수면을 향해서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수면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 하천은 훨씬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이 낮아진 기준면을 향해서 침식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기준면이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퇴적, 범람과 퇴적 과정에서 이렇게 높아진 기준면에 맞춰서 지형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다른 작용이 진행되겠죠. 자, 이렇게 잔잔한 수면은 침식의 기준면이 되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넓은 의미의 기준면은 결국 해수면이 되게 돼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니까. 자, 그럼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낮았어. 즉, 침식의 기준면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하천들은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침식을 왕성하게 진행하겠죠. 따라서 빙기 때는 침식이 활발했습니다. 낮아진 침식 기준면만큼 침식이 되게 활발했지. 알겠죠? 자, 그리고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그 얕은 바다는 다 육지로 드러났겠지. 물이 전부 육지의 얼음으로 갇히면서 바닷물이 쭉 낮아지게 되면 바다의 면적이 좁아졌을 거야, 현재보다. 그에 따라서 육지의 면적은 현재보다 넓어졌겠지. 똑같은 한라산이지만 현재 여기 바다라고 쳐요. 바다에서 한라산의 높이는 1950m 이러겠지만요. 빙하기 때 바닷물이 뚝 떨어지게 되면 산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 산의 높이가 훨씬 높아졌잖아. 그치? 이렇게
바다에서 높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산의 해발 고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강도 마찬가지겠지. 강도 현재는 바다가 여기 있어서 강은 요만큼 흐르고 있지만 바다가 쭉 낮아져 버리면 강의 길이는 아주 길어지겠지. 하천의 길도 되게 길어졌겠어요. 자, 그리고 기후는 매우 추웠다고요. 그 다음 저는 바다에서 생활했어요. 섬에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바다를 되게 잘하는데 옛날에 그 엄마랑 같이 바다에 바지락을 파러 가죠. 엄마는 낙지 잡고 나는 바지락 캐고. 아무튼 그때 보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쫙 빠졌을 때 갯벌은 되게 평탄해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 바닷물이 쫙 빠지면서 나름 이렇게 쏠려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의 골짜기 같은 것을 만들긴 하지만 육지의 이 울퉁불퉁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평평해요. 낙지 잡느라고 막 갯벌을 막 해집어 놓잖아요. 막 울퉁불퉁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흙더미 쌓아놓고 어디 구덩이 파놓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닷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다시 언제 그랬나 듯이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버려. 육지 지형에 비해서 물속 지형은 육지 지형에 비해서 물속 지형은 상당히 평평한 편이에요. 따라서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물속 지형이 드러나겠지. 그리고 물속 지형의 모양새에 따라 해안선이 딱 만들어질 텐데 이때 만들어진 해안선은 아주 단순한 해안선이 돼요. 반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울퉁불퉁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싹 들어오고 육지의 모양에 따라서 해안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그려지게 돼요. 바다가 그리는 선, 해안선은 이 울퉁불퉁함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빙하기후. 기온이 낮았고 이에 따라 해수면 낮았고 그래서 바다의 면적 넓었고 이런 거. 바다의 면적 좁았고 육지는 넓었고 침식 기준면이 낮아짐에 따라 침식이 활발해졌고 또한 해수면이 낮아짐에 따라 해안선은 어쨌다? 해안선은 단조로웠다. 알겠죠? 해안선은 단조로웠다. 현재보다. 자, 이게 빙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빙기에. 그리고 풍화작용은 기계적 풍화가 활발했을까요? 화학적 풍화가 활발했을까요? 기계적 풍화가 활발했겠죠. 얼음이 잘 어는 환경. 암석을 무척 잘 깨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때 기계적 풍화가 활발했다. 기계적 풍화. 기온 낮았고 기계적 풍화 활발했고 해수면 낮았고 그 말은 침식 기준면이 낮았다는 뜻이고 침식이 활발했다는 뜻이고 해수면이 낮아짐에 따라 해안선은 단조로웠고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기후가 따뜻한 시기 즉 간빙기나 후빙기에는 어땠을까? 당연히 반대겠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졌겠지. 얼음이 녹아서 다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닷물이 많아지면서 해수면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야. 자, 해수면이 높아졌겠죠. 그에 따라 침식 기준면이 올라가면서 그 전 시기에 비해서는 침식보다는 오히려 강의 범람에 따른 퇴적 지형이 활발히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평야 하천 주변에 펼쳐진 범람원이라는 지역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지형들이 이 강의 범람 과정에서 해수면 상승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즉 침식 기준면이 높아지면서 퇴적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은 복잡해졌다. 물리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가 그 전에 비하면 좀 더 우세하게 되었다. 빙기에 반대로 말하면 후빙기의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교과서 자료 3을 볼까요? 함께 보죠. 자, 자료 3을 자세히 보시면 빙기와 현재 해안선, 최종 빙기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낮고 해수면이 약 100m 정도 낮아서 황해와 남해는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 최종 빙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약 6천여 년 전에 현재의 해수면에 도달하였다.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육지. 그리고 미색 있죠. 살구색.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바다이나 최종 빙기, 마지막 빙기였어요. 최종 빙기에는 육지였던 곳. 그렇기 때문에 최종 빙기의 하천이 그 서해에 이렇게나 많이 흐르고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파란색 선은 최종 빙기의 하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다시피 제주도 당연히 육지였죠. 제주도까지 다 걸어 다녔어요. 자, 이렇게 생겼었대. 자, 그럼 자료 4를 볼게요. 자료 4,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쌤이 옛날에 봤던 만화 도널드 덕이었나? 도널드 덕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다고 치고 거기에서 그 도널드가 지 여자친구랑 같이 도널드 덕 아니었나? 아무튼요. 누군가가 그 여자친구랑 함께 보트를 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보트를 타고 막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막 보트가 막 빨라지는 거야. 유유히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막 보트가 막 빨라져. 그래갖고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빨라지지? 하고 보니까 으아 폭포다. 멀지 않은 곳에 막 폭포가 있었던 거야. 큰일 났죠. 잘못하면 폭포로 떨어져 죽을 판이야. 그래서 다행히 배에는 밧줄이 있어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꺼내서 휙휙휙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행히 폭포로 떨어지지 않고 너무 배가 빨라지기 전에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 다행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 아래 폭포가 있었어.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지. 우리 생각으로는 강의 위쪽,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하류는 유속이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건 상류가 주로 경사가 급하게 생겼으니까 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침식이 활발하고 하류는 평야지대니까 경사가 완만하니까 유속이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등산해보면 알겠지만요. 올라간다고 계속 경사 급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급한 데 있고 완만한 데 있고 이러면서 정상에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유속이 빨랐다 느렸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게 돼 있어요. 아래에 폭포가 있고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 위에 어딘가에서는 아래 폭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유히 뱃놀이를 즐겼어. 그러다가 폭포에 다가오면서 유속이 막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그리고 물이 계속 빨라질 것 같지만 강 속에는 돌멩이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얘네들이 다들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폭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유속은 이제 점점점 안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 멀리에서는 저기 아래 폭포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유속이 느린 곳도 존재해요. 다시 말할게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빙기 때 해수면이 이렇게나 낮아졌잖아. 침식 기준이 낮아졌고 그 때문에 물은 되게 빠르게 흐르면서 침식이 활발해졌죠. 그 서해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지금까지 바다였던 곳이 완전 육지가 돼서 무슨 천지개벽한 것 같아. 난리가 나고 하천은 훨씬 빨라지고 이렇게 했지만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대관령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서 해수면이 낮아졌건 높아졌건 아무런 기척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먼 거리니까. 마찬가지야. 해수면이 상승했다고 아래서는 막 물난리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난리 나겠지만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대관령에서는 하류에 바닷가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강의 하류, 바다와 접한 부분이 하류예요. 강의 하류는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물이 빨리 흐르면서 침식이 활발
활발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범람하면서 퇴적이 활발하고 이러면서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가 하류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저기 위에 상류는 해수면 변동과 아예 상관없이 진행되게 돼. 상류는 그냥 자기 나름의 룰대로 진행돼. 해수면 변동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상류를 갈게요. 자, 상류. 빙기입니다. 추워. 빙기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 산에 나무가 없고 암석은 빙기라서 얼음이 잘 형성되면서 엄청 잘 깨져요. 자,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네? 그러면 이 깨진 암석들, 파편들, 얘네들이 막힘없이 그냥 막 굴러 떨어지겠죠. 산에 나무가 있으면야 나무 뿌리나 나무 줄기들이 돌멩이가 굴러떨어지고 쓸려 내려가는 걸 다 막아주겠지만 빙기에 춥다 보면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 식생이 빈약해요. 그러면 이 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골짜기로 굴러떨어져서 골짜기에는 주변에서 흘러내려온 돌 무더기들이 잔뜩 쌓여요. 그런데 빙기다 보니까 여기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물의 양은 너무 적어. 상류라 분명 경산이 있다 보니까 유속은 빠를 수도 있었겠지만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이 돌 무더기들을 제대로 끌고 내려갈 힘이 없어요. 주변에서 돌 무더기를 쏟아져 내려오는데 골짜기에 있는 물의 양은 적어서 이것을 쓸고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류 지역은 자꾸만 쌓이기만 하는 거야. 오히려 빙기 때 상류는 퇴적이 진행되는 거지. 자, 반면 무척이나 따뜻해진 후빙기가 되었어요. 갑자기 기후가 엄청 좋아지면서 이제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게 된 거야.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애들도 막 녹아요. 그리고 산에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초록이로 덮이기 시작해. 자, 싹 덮입니다. 그리고 막 비가 많이 내려. 얼음이 녹은 물들이 막 계곡을 막 콸콸콸 흘러내리게 돼요. 즉, 그동안 쌓여있던 돌 무더기가 있던 그 계곡에 갑자기 강의 유량이 물의 양이 이렇게 콸콸콸콸 흐르게 되면요. 돌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지. 그에 따라 그동안 쌓여있던 돌 무더기를 싹싹 끄집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상류 지역에 침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기서 끄집고 내려간 돌 무더기를 갖다가 그 하천 하류에 해수면 상승으로 막 범람이 이루어지는 그 하류 지역에 대규모 퇴적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빙기는 현재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상류에서는 침식이 하류에서는 퇴적이 진행되는 구조예요. 후빙기는 그냥 우리 상식대로 가면 돼. 근데 빙기는 좀 달라. 빙기는 오히려 상류에서 퇴적이 진행되고 하류에서 침식이 진행된 시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료 4번. 위에 있는 그림 빙기. 자, 빙기에 빨간 점선. 자, 빨간 점선은 해수면이 높았던 간빙기. 간빙기에 강의 단면이 빨간 점선이었대. 그랬다가 해수면이 낮아지는 빙기가 되자 해수면이 뚝 떨어지자 오른쪽 아래 해수면이 뚝 떨어지는 2번의 빙기가 되자 해수면이 낮아진 만큼 하류부도 파란 실선으로 낮아지게 된 거야. 하류부에 침식이 진행된 거죠. 그치만 상류부에서 어떻게 돼요? 한랭 건조한 그 기후에서 상류부에서 퇴적이 진행돼. 한랭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강에 유량이 없어서 운반이 안 되는 거죠. 퇴적이 돼. 반면 그 아래 후빙기 그림 갈게요. 산이 초록이로 변했어. 자, 빙기 때는 빨간 실선이었어요. 그랬다가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자 바다가 높아지니까 하류에서는 높아진 해수면만큼이나 퇴적이 진행되어서 하류부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상류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침식이 활발해져서 이 초록 파란 실선처럼 상류부에선 침식이 활발해지더라. 선생님이 말했던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빙기에는 지금보다 한랭 건조하여 식생이 빈약하였고 수분의 동결과 융의 작용으로 암석의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져서 많은 풍화산물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막 부스러졌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유량이 감소한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는 퇴적이 우세하게 돼버렸고 하천의 하류는 해수면 하강의 직접적 영향으로 침식이 활발해져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었어요. 이게 빈기야. 다음, 후빈기에는 기후 환경이 온난 수빈해지면서 식생이 발달하고 하천의 유량은 증가하였죠. 이로 인해 빈기에 퇴적되었던 물질이 제거되면서 하천 상류 지역의 강바닥은 막 낮아지게 돼요. 침식돼가지고 하상은 강바닥이에요.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범람원, 삼각주 등의 하천 퇴적 지역이 형성되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남해안에서는 해안선이 엄청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고 많은 섬도 만들어졌지. 동해안에서는 석호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지형이에요. 자, 범람원, 삼각주, 석호에 대한 것은 지형의 뒤쪽 부분에서 다시 또 다루게 될 내용이죠. 자, 교과서 35쪽 여기를 몇 번 읽다 보면 선생님 말만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다시 찬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